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미디어엔터 담당하는 이규인입니다. 저희 이제 내년 연간 전망 자료를 좀 발표 드릴 건데, 아시겠지만, 올해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에 준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내년에도 또 한 번의, 성장을 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좀 접근하면 기획사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세 가지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원, 음반, 콘서트.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많이 산 사람들이 이제 콘서트에 올 거다. 이런 이제 수익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음원부터 한번 접근해 보면 여전히 블랙핑크와 BTS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아티스트 기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대 기획사에서 이 음원 매출은 한 350%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글로벌로 K-팝을 많이 소비하고 있고, 이거의 낙수 효과로 모든 가수들이 다 고성장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많이 들었으니까 앨범을 많이 살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앨범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5년 동안 한 65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아까 음원이 한 350% 성장이니까 듣는 사람보다 앨범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걸 저희가 이제 팬덤화 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해외 음반 수출 비중을 보시면 이 비아시아 비중, 북미 유럽 비중이 2016년 4%에서 작년 29%,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모든 아티스트들이 사실 일본으로만 혹은 한류로만 성장을 한다면 이 캐파 측면에서 보면 사실 공연장이 이제 캐파잖아요. 공연장이 다 야구장 아니면 농구장인데,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시간에 공연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북미 유럽으로 가면 당연히 그런 캐파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성과라고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샀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리냐고 보면 이제 IFPI 이제 글로벌 음반 산업 협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지난 5년 혹은 최근 3년만 보더라도 1등은 470만, 480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 3등 정도 되면 좀 300만 장 내외 혹은 200만 장 내외면은 전 세계에서 2등, 3등 정도는 팔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번 보시면 블랙핑크라든지 스트레이키즈, BTS, NCT, 세븐틴 이런 그룹들이 이제 앨범당 판매량 200만 장의 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이키즈는 최근에 계속 팔려가지고 320만 장까지 현재 판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이나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스트레이키즈 앨범 판매량이 최소 이제 2등까지는 올라온 상황인 거죠. 그리고 200만 장을 너무나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됐건 혹은 올해가 됐건 혹은 내년이 됐건 1등은 잘 모르겠지만 2, 3, 4, 5등은 다 K-팝이 할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빌보드 200 앨범 판매 순인데 1등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이상은 이제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글로벌에서 2, 3등 할 만큼의 앨범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앨범도 많이 샀기 때문에 당연히 투어에도 많이 올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19년 대비해서 22년도가 다 많이 늘어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블랙핑크였는데, 블랙핑크가 이번 투어 한 사이클이 한 150만 명의 월드 투어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BTS가 돌았던 규모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블랙핑크도 대단하지만 이 다른 그룹들 보시면 19년 대비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낙수 효과 그리고 음반의 판매량이 실제로 북미 유럽의 콘서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이브의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면 TXT도 세븐틴도 혹은 엔하이픈도 올해도 이미 좋았지만 사실은 내년에 올해보다 다 2배 정도 이제 규모가 확대될 거다 이런 언급도 실제로 있었고,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북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의 공연을 하고 또 스트레이키즈도 계속 좀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1년 내내 이어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들의 실적은 사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수혜를 받고 있고 다 사상 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앨범이 너무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앨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BTS가 앨범당 100만 장을 파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NCT도 비슷하게 팔렸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에스파, 엔하이픈, 아이브 이런 그룹들이 너무나 빨리 팔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걸그룹이 유독 많이 데뷔를 했죠. 근데 트와이스나 블랙핑크가
걸그룹 기준으로 앨범당 한 50만 장 파는데 한 50에서 55개월? 대충 4, 5년 정도 걸렸는데, 아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데뷔 1년도 안 돼가지고 앨범당 150만 장 내외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팔고 있고, BTS보다도 4년 가까이 빠르게 팔고 있는 거죠. 사실 요새 같은 경우는 BTS랑 비교하면 BTS보다 늦은 그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BTS보다 더 대단한 그룹들이 나왔다기보다는 그 낚시 효과들이 정말 글로벌로 커져가지고 글로벌에서 K-팝을 사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신인 그룹들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너무 많이 팔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획사들의 실적이 좋을 뿐만 아니고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현재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아이돌 그룹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내년에는 4대 기획사 합산으로 한 10개 내외 정도의 신인 그룹이 데뷔할 건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에서 남자 3팀, 그리고 미국 걸그룹 한 팀에서 총 4팀이 나올 것 같고, JYP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각각 한 팀씩 해서 4팀 정도가 나오고, SM도 한국, 일본에서 남자 한 팀씩, 그리고 YG도 한국 여자 한 팀이 나오기 때문에 다 나오면 10개 조금 넘겠지만 조금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10개 내외 정도. 그래서 이 그룹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EPS를 상향시키는 요인들로 작동할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년에 굉장히 좋게 보는 거는 이제 미국 내 K-팝 아이돌이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는 K-팝 시스템을 통해서 현지 이제 인으로 이제 데뷔를 하는 건데, JYP 니주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음반원 시장이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환율 효과 최근에 조금 무시하고 보면 3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0%가 미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18조 원 되는 시장에 들어가는 건데, 이 하이브랑 JYP가 양사 모두 유니버셜 뮤직의 유니버셜 뮤직이라는 JV를 하죠. 그래서 하이브는 유니버셜 뮤직 산하의 이제 개편 레코즈, 그리고 JYP는 마찬가지로 산하의 리퍼블릭 레코즈랑 JV를 통해서 데뷔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건 사실 이제 이 미국의 음악 시장의 구성입니다. 미국 음악 시장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 스트리밍 매출의 83%, 그러니까 다 듣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한국은 사실은 보는 음악이기 때문에 스트리밍보다는 앨범 매출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도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건데, 만약에 한국의 이런 K-팝 시스템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스트리밍 매출에서 앨범 매출로 바꿔가면서 우리가 침투를 하게 되면 단순히 점유율도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마진 측면이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좋은 시장이고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유니버셜 뮤직이 왜 혼자 하지 않고 왜 제이브를 하냐라고 여쭤볼 수가 있겠지만, 유니버셜 뮤직 보다는 미국 자체가 애초에 에이전시 산업에 기반한 흐름이죠. 그래서 이 IP들이 다 각각 개인이 들고 있고, 잘 되는 사람들을 빨리 발굴해서 돌려주는 것이 사실 에이전시의 가장 큰 역할이죠. 그래서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의 이제 에이전트인 스쿠터 브라운 같은 예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룹으로 아이돌 내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도 사실 아이돌 그룹이 많았어요. 백스트리트 보이즈라든지 엔싱크라든지 원디렉션 등등 있었고, 여자도 이제 스파이스 걸스, 데스티니 차일드 사실 다 잘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솔로들이 훨씬 잘 됐죠. 비욘세라든지, 카밀라 카베오라든지, 혹은 저스틴 팀벌레이크, 이런 분들이 나온 거는 사실은 그룹으로서도 상당히 좀 잘 됐지만, 어쨌든 그룹으로서 소위 말해서 엠빵을 해야 되는 거죠. 멤버 수마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쉐어하지만, 솔로로 나왔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고,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한국은, BTS 멤버들이 현재 개별 활동을 하고 있지만 BTS가 버는 돈보다는 훨씬 떨어지죠. 트와이스도 개별 이제 멤버들이 컴백을 하고 있고, 블랙핑크도 개별 멤버들이 활동했었지만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도는 거에 비하면 아예 돈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게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은 그룹보다 솔로를 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사실 당연해 보이지만, 한국은 그런 당연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투어 매출, 그룹으로서의 투어 매출 비중도 너무 크고, 투어와 연동하는 응원봉 같은 MD 매출 비중도 너무 크고, 유튜브라든지 또 팬클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2차 판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내는 이 미국 걸그룹은, 혹은 미국 아이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에이전시 모델이 아닌 우리가 이제 IP를 보유한 K-팝스러운 계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음반만 얼마 나누고 콘서트 얼마 나누는 그런 이제 K-팝 시스템 기반의 계약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눈에 띄게 다 숫자로 좀 실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이브 JYP가 양사 모두 이제 걸그룹을 내게 되는데 아마 잘 되면 내후년도에 이제 보이그룹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거의 가장 큰 꿈을 저희가 이제 보기 직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대는 현재 반영할 수 없고 잘 되게 되면 뭐 상당한 업사이드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플랫폼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애초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팬덤 플랫폼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더 큰 성장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서트가 끝나고 팬들을 만나고 나서 소통을 이제 플랫폼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버스 같은 경우는 요 올해 상반기에는 그 MAU가 빠졌습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BTS의 완전체 활동이 조금 제한돼 있었고 그러면서 조금 주춤했는데 3분기에 700만을 이미 찍었고요. 지금 아마 브이라이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이라이브 접속하면 이제 뭐 데이터들이 뭐 위버스로 넘어간다 이런 거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이라이브 MAU가 한 3천만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절반 정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1,500만 명 1,500만 명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 위버스도 그렇고 디어유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뭐 텍스트 혹은 픽처 기반의 소통이고 꾸준히 팔로우를 해왔다면 꾸준히 소통을 해왔다면 추가적인 메시지를 읽는데 사실은 10초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접속을 했을 때 치료 시간이 너무나 낮다는 거죠. 치료 시간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되는 여러 가지 2차 판권들을 팔지 못했던 그런 한계들이 조금 있는데 영상이 들어오면 브이라이브는 사실 매일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2차 판권 같은 것들이 좀 결합이 되면 분명히 의미 있는 성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디어유도 버블 라이브가 있고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영상 서비스 업데이트 혹은 통합이 되면서 내년에 또 한 번의 성장을 또 이뤄낼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내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뭐 하이브 주가 많이 빠지고 SM 주가가 사실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건 요 두 가지 큰 이슈죠. 산업 내에서 좀 가장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불과 한 달 사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BTS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정치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군입대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가 아예 이제 입영 연기 취소를 그 포기를 했고 그 진 씨가 이제 12월에 입대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하이브가 계속 주가가 하락했던 거는 싸다 비싸다를 애초에 논할 수가 없었다. 언제 완전체로 컴백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해 밸류만 가지고 싸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건데 딱 그 공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했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다라고 저희가 좀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SM도 정말 한 20년 가까이 끌어왔던 이 라이크 기획에 대해서 이미 공시를 했죠. 라이크 기획을 조기 종료해서 올해만 하고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시장의 반응을 보면 뭐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시까지 한 마당에 그리고 내년 3월에 주총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특이사항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억 원 정도의 그 로열티가 감소하면 회사에 그만큼 영업이익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뭐 단순히 실적보다는 또 밸류에이션 또 상승 효과가 있고 하이브가 또 어쨌든 대장주에서 좀 기본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업황에 더해서 이런 불확실성도 다 해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획사를 뭐 올해도 좋아했지만 내년에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계속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미디어 드라마 제작사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드라마의 전방이 이제 방송사가 이제 미디어인데 사실 미디어가 잘 돼야지, 방송사가 잘 돼야지 드라마한테도 계속해서 편성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드라마의 수익 구조가 편성 더하기 판매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뭐 이거는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광고 체인들이 사실은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J ENM도, SBS도 TV 광고가 마이너스 뭐 10% 이상 좀 역성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CJ ENM OTT에 대한, 사실 OTT 가입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환승연애에 엄청난 좀 IP 효과가 발생하면서 좀 좋았지만 어쨌든 적자는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그 실적으로 되게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본업이 조금 주춤하는 가운데 OTT에서 성장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CJ ENM은 많이 아시다시피 티빙과 그 KT의 시즌이 합병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 혹은 뭐 내년 초에 합병이 되면 MAU가 상당히 좀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단순히 MAU가 얼마나 오르냐, 사실 중복 구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가 MAU 증가 효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즌이 어느 정도는 제작비를 댈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작비 통제 관점에서 보더라도 혹은 이제 그 같은 제작비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좀 예상이 되고요. SBS는 뭐 더 좋죠. 애초에 SBS는 OTT를 하지 않고 OTT의 컨텐츠를 팔아서 로열티를 받는 건데 웨이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스튜디오 S가 웨이브뿐만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에도 이제 판매를 시작했죠. 뭐 1,000원짜리 변호사뿐만 아니고 등등의 이제 그 소방서 경찰서라든지 4분기 한 번에 3개를 팔면서 이런 타 OTT 향으로도 좀 팔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OTT 향 성장을 계속 도모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실적들이 갈렸다는 얘기를 간략하게 그래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전방에 있는 회사들은 광고 경기는 좋지 않지만 OTT를 통해서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어떻게 좀 성장을 도모하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넷플릭스겠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어떤 전략적인 흐름들이 좀 중요한데 넷플릭스 보시면 뭐 2018년 1분기 미국 비중,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비중이 절반에서 현재 3분의 1까지 떨어졌고 결국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요 APEC 지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 6%에서 16%까지 올라왔죠. 어쨌든 APEC 지역은 계속해서 고성장을 할 거고 뭐 연초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거의 4분의 1 토막도 나고 밸류에이션도 거의 뭐 15배, 20배 언더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때 가장 우려했던 게 더 이상 가입자가 늘어날 것 같지 않다. 라는 게 이제 성장 산업이 아니다. 이런 이제 그런 비판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회사가 그 당시에 노력했던 거는 제작비를 효율하겠다라는 건데 뭐 제가 그냥 의역했을 때는 사실 가입자가 떨어지는 곳에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곳으로 제작비를 돌리는 게 사실 저는 효율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PEC 지역에 제작비는 계속해서 저희가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 당연히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제작 산업의 전방에는 그래도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국 드라마가 잘하고 있냐라고 그러면 뭐 작년에도 오징어 게임에 워낙 잘했지만 올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상위 70개 플렉스페트롤닷컴 가셔가지고 상위 70위 안에 이제 드라마들을 보면 10개 내외 정도가 있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순위당 점유율을 계산하면은 한 15% 정도 되거든요.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15%의 영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그냥 판단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1년 투자비 20조 원 중에서 한국 투자 비중이 아직 1조 원밖에 안 됩니다. 5%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15%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더블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한국 제작비는 글로벌에서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뭐 이런 기묘한 이야기나 더 크라운보다는 거의 20%, 3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과도 좋고 제작비도 싼데 아시아 태평양의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의 어떤 넷플릭스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거다.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디즈니도 경쟁하고 최근에 뭐 재벌집 막내들 보시면 뭐 넷플릭스에 디즈니에 티빙에 뭐 뷰에 뭐 온갖 데 다 찢어 팔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쨌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결국 이 편수도 늘어나겠지만 이 제작비 측면에서 보면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텐트폴이라는 게 한 300억 내외 혹은 500억 내외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오징어 게임 2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정재 씨가 뭐 회당 10억 원을 받는다. 10부작이면 혼자 100억에 대한 출연료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한 분의 출연료를 감안하면 사실은 제작비 자체가 거의 그거의 몇 배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한 800억 원 정도 규모는 되지 않나?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알고 있던 텐트폴 가장 비싼 작품들은 500억 원 내외죠. 이민호 씨가 하는 뭐 별들에게 물어봐라든지 뭐 뉴의 무빙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한번 그 허들을 한 번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나오는 텐트폴들이 200~300억짜리는 없을 거다. 텐트폴이라고 하면 최소 400, 500, 600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거고 뭐 오징어 게임 2뿐만 아니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시즌 2, 시즌 3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이 편성 부문에서 P도 늘어나고 Q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는 거고요. 이렇게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사실은 얘네들이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이 미국에서 어떤 좋은 기회가 와서 제작사를 사실 JV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PMI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적자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죠. 분명히 회사가 처음에 인수를 했을 때는 예상했던 매출과 영업이익을 시장에 공유를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지금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가 강세되면서 워낙 환산 그 손실이 더 커졌던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좀 주가들이 혹은 실적들이 좀 좋지 않았던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좋아지려면 한국의 드라마들이 리메이크가 돼서 이 IP 시너지가 나면서 우리가 기여하면서 실적 그 이익에 대한 측면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2024년에나 저희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좋진 않은데 다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습니다. 계속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업황에서 미국 제작사 때문에 전방에 앉았고 그래서 주가가 계속 가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저는 바닥은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TV 광고 업황이나 여전히 뭐 엔데버 티빙에 대한 적자 부담은 여전히 유효하면 이게 단기간에 개선되진 않겠지만 나머지 주가 하락의 한 축이 사실은 넷마블의 지분 가치였습니다. 22%의 지분을 들고 있고 이게 연초에 지분 가치가 1.9조였어요. 1.9조였는데 이게 6천억 뭐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주가 내린 것 중에 한 1조 정도는 사실은 이 넷마블 지분 가치 하락 때문이다라고 보고 제가 뭐 넷마블 게임 산업이나 넷마블 주가를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봤을 때 그냥 어지간히 빠졌다고 감안하면 그리고 6천억에서는 뭐 반토막이 나더라도 3천억밖에 안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어떤 기여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의 한 축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하락할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엄청 뭐 지금 좀 어려운 단계이긴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뭐 그래서 드래곤도 당연히 좀 바닥을 잡는 거겠죠. 콘텐츠 중앙도 최근에 이제 뭐 재벌집 막내에 따른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회도 좀 있었지만 내년으로 봤을 때는 결국 24년도에 방송 부문에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굉장히 저희가 좀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삼각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편성을 많이 늘어내면서 좀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24년도에 상장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미디어 드라마 업황은 바닥은 좀 접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섹터의 탑픽은 사실 뭐 계속 뭐 상반기, 하반기에도 뭐 비슷하게 추천드렸지만 JYP-SM을 가장 좀 선호하고 있고요. JYP 같은 경우는 사실 저뿐만 아니고 뭐 모두의 탑픽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이키즈 앨범당 320만 장까지 이미 왔고 빌보드 200도 1등도 했고 엠믹스라는 신인 그룹도 50에서 60만 장 잘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장 공격적인 데뷔 사이클 한국, 일본, 중국, 미국에서 한 팀씩 데뷔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리스크가 보시면 이제 트와이스 재계약이었거든요. 근데 전원 재계약이 됐고 그럼 스트레이키즈 재계약까지는 거의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성장률이 이익 성장이 상당히 좋았고 뭔가 23년도에 둔화되는 것 같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인 그룹들의 흥행을 저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된다고 가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한 두 팀만 잘 돼도 숫자가 확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보수적 추정의 결과인 거지 실제로 이것보다는 더 잘 나올 거라고 항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져 이제 북미양 팬덤 확대에 따른 리퍼블릭 레코드양 서프라이즈 이게 3분기에도 또 한번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저희는 굉장히 좀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SM입니다. SM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업도 좋지만 라이크 기획의 프로듀싱 계약이 연말에 조기 종료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미 확정이 됐는데도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믿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저도 뭐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공시까지 한 마당에서 특이사항이 있겠냐라는 입장인 거고 이런 것들이 내년 1분기부터 즉각적인 이익 상승으로 반영이 되면 당연히 수렴해서 기업 가치 상승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NCT 에스파라는 본업의 양대축 성장들이 있고 특히 SM은 그 올해 조금 실적
그 탄력도가 조금 낮았던 게 다른 회사들은 상반기부터 투어를 돌았는데 이 회사는 하반기부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NCT도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효과가 엄청 크지는 않았었고요. 3분기 정도에 조금씩 보였죠. 그래서 내년에 온기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의 이 리오프닝 관련된 자회사들의 실적도 내년에 추가로 좀 붙는 부분들이 있고요. 항상 그렇지만 여자 그룹도 좋지만 남자 그룹이 잘 돼야지 좀 이제 이익이나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이제 이득을 보게 되는데 내년에 한국과 일본에서 남자 한 팀씩이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섹터 안에서 내년에 가장 이익 성장률이 높은 게 바로 SM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본업뿐만 아니고 그 라이크 기획향으로 저희가 한 250억 정도의 이익 개선을 전망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키이스트가 그 이민호 씨의 드라마 그 별들에게 물어봐 하면서 저희는 한 100억은 좀 안 되는 정도의 이익을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한 60% 정도로 이제 기획사 내에서 가장 큰 성장을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 쌉니다. 이게 그 예전에 동방신기가 군대를 가고 한한령을 동시에 맞았을 때 그때 그 주가가 바닥으로 버텼던 게 내년 기준으로 17배였거든요. 지금 그때보다 지금 이제 뭐 오늘 주가가 이제 8만 원이니까 뭐 이거보다는 좀 올라갔지만 어쨌든 동방신기 군대 가고 한한령 맞았을 때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빠졌습니다. 뭐 금리가 올라가서 성장주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런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전체에서 JYP-SM을 탑픽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이상 그 미디어 엔터를 담당하는 이기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